전 세계의 브레인들이 모인다는 하버드 대학교. 그곳에서 한 프로젝트 팀이 우수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다름 아닌 한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인데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버드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에 힘을 얻어 비디오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크리스틴 하퍼입니다. 매년 전 세계 천재들과 영재들이 모이는 저희 학교에서 최근 한국의 문화로 인해 난리난 사건이 있어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해요. 지금 생각해도 어릴 적부터 한국을 사랑한 저에게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춤을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K-팝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저에게 꿈과 같았어요. 트와이스를 시작으로 BTS, 블랙핑크, 에스파와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들이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군무를 하며 귀를 사로잡는 음악을 들려줄 때마다 저는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죠. 때론 서정적인 감성의 노래들을 이어폰으로 들으며 공부를 할 때에는 학습 효과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제 학창 시절은 한국의 K-팝 음악과 함께였고 저는 드디어 하버드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죠. 하버드에서의 삶은 언제나 활력의 연속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친구들의 지식과 창의력,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브레인들을 보며 저 역시도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죠. 그중 요즘 가장 트렌드인 AI에 관심이 생겨 저는 AI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동아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K-팝에 아직도 환장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빅뱅이라는 그룹의 지드래곤이 컴백을 했는데 그의 춤과 음악에 반해서 그의 음악을 들으며 리듬을 타며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운명처럼 제가 속한 하버드 AI 동아리에서 AI 댄스 분석 및 학습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동아리 회장에게 듣게 됐어요. 이 프로젝트는 AI를 활용해 춤을 분석하고 학습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죠. 저는 부푼 기대를 안고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유튜브 영상들을 분석해서 AI가 댄스를 배우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몇 주 동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는 유튜브 영상이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댄스 퍼포먼스들이었어요. 하지만 AI가 이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 결과물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동작이 부자연스럽고 박자도 어긋났어요. 이건 디테일이 너무 떨어져 팀원들 모두 고민에 빠졌어요. AI 모델을 계속 수정해도 학습된 데이터 자체가 정교하지 않으니 한계가 명확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더 많은 고화질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방법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어요. 영상에서는 춤추는 사람의 정확한 움직임을 3D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유명 안무가들이 제공하는 안무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저희는 상업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연구 목적이었지만 개인 안무 데이터를 공유받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야 해. 기존 데이터를 보완하려면 3D 모션 캡처를 직접 진행해서 AI가 학습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해 댄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춤을 캡처할 것이냐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발레, 재즈, 현대무용과 같은 전통적인 댄스를 고려했어요. 하지만 K-팝에 미친 저는 동아리 회장에게 K-팝을 추천했어요. K-팝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과 창의성이 결합된 예술이에요. 그리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처음에는 팀원들이 망설였어요. K-팝은 너무 복잡하지 않아? 우리가 제대로 데이터를 쌓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K-팝은 고유한 스타일과 정밀한 동작이 많아서 AI 연구에 아주 적합해. 게다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활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결국 동아리 부원들은 제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K-팝 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려면 직접 한국에 가서 댄서들과 협업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팀원들과 회의를 거듭한다기보단 제 사심을 담은 설득 끝에 우리는 한국에 직접 가서
3D 모션 캡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학교와 협력하면 기술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K-팝 댄서들과 협업해서 실전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한국의 댄서들과 협업하려면 먼저 연락을 해야 했어요. 막연히 한국으로 간다고 해서 전문적인 댄서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SNS를 통해 한국의 댄서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에서 K-팝 댄스를 전문적으로 추는 사람들을 찾아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유명 아이돌들의 백업 댄서, SNS에서 활동하는 개인 댄서, 그리고 여러 크루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AI 동아리에서 K-팝 댄스 AI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크리스틴입니다. 저희와 함께 모션 캡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생각 있으신가요? 답장을 기다리는 게 제일 긴장됐어요. 과연 한국의 댄서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질까? 몇 시간이 지나자 답장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라라고 합니다. 프로젝트가 흥미로워 보여서 참여하고 싶어요. 오, AI가 춤을 배운다고요? 재밌겠네요. 우리 크루도 관심 있어요. 안무가 미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협업 댄서 유라와 유명 안무가 미나의 크루들과 연결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댄서들을 섭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모션 캡처 장비와 데이터 처리 기술을 도와줄 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생들에게 연락했어요. 카이스트에서 AI와 로보틱스를 연구하는 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버드 AI 연구팀입니다. 현재 K-팝 댄스 모션 캡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모션 캡처 장비와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혹시 협업이 가능할까요? 카이스트 학생들은 우리 프로젝트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함께하기로 했어요. K-팝 AI 프로젝트라니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모션 캡처 장비 지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준비를 마쳤어요. 출국일이 다가오면서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어요. 우리는 몇 주간 연구를 거듭하며 프로젝트를 다듬었고 한국에서 진행할 일정과 인터뷰 계획까지 꼼꼼히 정리했어요. 출국 당일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다짐이 맴돌았어요. 한국에서 최고의 경험을 만들고 오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국으로 떠났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저희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으로 다가갈수록 인천공항의 최신식 시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형 전광판에서는 K-팝 스타들이 광고하는 영상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고 곳곳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는 미래 도시에 온 기분마저 들었죠. 그리고 우린 놀라운 시스템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입국 심사였어요. 이게 자동으로 여권을 스캔한다고? 미국에서는 공항 입국 심사를 받을 때 긴 줄을 서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스마트 자동 심사대를 통해 간단한 스캔만으로 입국 절차가 끝났어요. 별다른 대기 시간 없이 빠르게 입국장을 나오자 팀원들은 저마다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항부터 느껴지는 한국의 기술이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아?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길 잘한 것 같아. 너무 설레는데? 저희는 공항 내에서 자동으로 연결되는 공공 와이파이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공항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로그인하거나 제한된 시간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별다른 설정 없이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가 잡혔습니다. 왜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 속도가 미쳤어. 우리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점점 더 많은 불빛이 보였고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반짝이는 네온 사인이 가득했고 도로에는 자율주행 시범주행을 하는 버스도 보였습니다. 와, 서울의 야경이 정말 멋지네요. 팀원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을 연발했어요. 저도 한국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점점 더 났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숙소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을 목격했죠. 바로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라고 적힌 부스에는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커넥터가 구비되어 있었고 무선 충전까지 지원하는 데크까지 있었죠.
게다가 실내의 공기청정 시스템도 돌아가고 있었고 벤치에는 히팅 시스템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의 기술이 미국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한국을 내심 부러워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여 체크인을 마친 후 짐을 정리하고 간단히 샤워를 했지만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간단히 야식이라도 먹으러 나갈까? 숙소 근처에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많았고 우리는 그중 한 곳을 선택해 들어갔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음식과 간식이 가득했어요. 저는 김밥과 불닭볶음면, 그리고 바나나 맛 우유를 골랐습니다. 이 조합이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던데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편의점 앞에서 즉석으로 컵라면을 조리해 먹었어요. 불닭볶음면의 강렬한 매운 향이 코를 찔렀고 한 입 먹자마자 입안이 얼얼해졌습니다. 정말 매운데? 하지만 맛있어. 바나나 맛 우유를 한 모금 마시자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 야식을 즐기며 다음 날의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카이스트 연구팀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미팅 장소는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였으며 우리는 미리 준비한 발표 자료와 장비 목록을 점검한 후 연구팀을 만나러 갔어요. 캠퍼스에 도착하자 최신식 건물과 연구시설이 눈길을 끌었어요. 카이스트 연구팀과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프로젝트의 개요와 목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AI는 기존의 유튜브 영상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지만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직접 와서 K-팝 댄서들의 3D 모션 캡처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우리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던졌어요. 정확한 모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촬영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저희는 전문적인 모션 캡처 장비를 활용해 댄서들의 움직임을 기록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AI가 실제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우리를 연구실로 안내하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션 캡처 장비를 보여주었어요. 스튜디오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차 있었고 벽면에는 여러 대의 고해상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장비라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K-팝 댄서들과의 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SNS를 통해 연락했던 유라를 만나기로 했어요. 유라는 이미 여러 아이돌의 백업 댄서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실력 있는 댄서였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협업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안무를 촬영하실 예정인가요? 우선 기본적인 K-팝 안무 동작을 촬영한 후 고난이도 퍼포먼스 안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라는 프로젝트에 큰 흥미를 보이며 흔쾌히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국의 유명 안무가 미나와 그녀의 댄스 크루를 만나기로 했어요. 미나는 여러 K-팝 아이돌들의 안무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였고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AI가 K-팝을 배운다니 신기하네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향후 AI가 안무가들을 보조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는 미나의 크루를 카이스트로 초대해 단체 안무 모션 캡처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스튜디오에서는 크루들이 모션 캡처 슈트를 착용한 후 춤을 추기 전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자 댄서들은 완벽한 합을 이루며 안무를 선보였어요. 우리는 모션 캡처 장비를 활용하여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기록했습니다. 과연 AI가 이 동작들을 따라 할 수 있을까요? 팀원들은 댄서들의 정교한 움직임을 보며 감탄했어요. 우리는 여러 번의 촬영을 거쳐 다양한 장르의 K-팝 안무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며칠 동안 진행된 촬영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버드로 돌아가 AI 모델을 본격적으로 훈련할 준비를 마쳤어요. AI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점 더 정교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카이스트 연구팀과 댄서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여러분의 기여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협업을 기념했어요. 이제 우리의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 하버드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AI 모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3D 모션 캡처 데이터 덕분에 AI가 점점 더 정교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했어요. 기존에는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학습시켰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해상도 모션 캡처 데이터를 활용해 AI가 실제 댄스 트레이너처럼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어요. 카이스트 연구팀이 도움을 주었고 한국의 댄서들이 제공한 방대한 움직임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키자 기존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댄스 분석과 피드백이 가능해졌습니다. 수개월간의 연구 끝에 우리는 AI가 실시간으로 K-팝 안무를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시스템을 발전시켰어요. 이제 이 AI는 단순한 분석 도구가 아니라 실제 댄스 트레이너처럼 사용자의 동작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자로 팀원 중 한 명이 BTS의 안무를 따라 추기 시작했어요. AI는 카메라를 통해 그의 움직임을 분석했고 실시간으로 화면에 피드백이 표시되었습니다. 오른쪽 팔을 조금 더 위로 들어주세요. 무릎을 더 낮추면 더 정확한 동작이 됩니다. 박자가 약간 빠릅니다. 템포를 맞춰 보세요. AI가 내놓은 피드백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정밀했습니다. 실제 K-팝 트레이너가 지적할 만한 수준의 분석이었고 심지어 춤을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세세한 디테일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AI가 상용화된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K-팝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 AI 박람회에서 우리가 만든 K-팝 AI를 시연해 볼 수 있대요. 팀원들은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가 개발한 AI를 선보일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이건 우리가 꿈꾸던 기회예요. 모두가 흥분하며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I 모델을 최종 점검하던 중 일부 복잡한 안무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빠르고 역동적인 동작이 많은 일부 K-팝 퍼포먼스에서 AI가 오류를 내거나 부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된 거죠? 분명 데이터는 완벽한데 우리 팀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AI 모델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고 박람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완벽한 수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카이스트 연구팀과 댄서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과 한국의 댄서들은 우리의 문제를 듣고 바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AI가 빠른 움직임을 처리할 때 일부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모션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고 AI의 알고리즘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라와 미나 크루가 직접 테스트에 참여해 실시간으로 문제를 확인하며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AI 모델이 훨씬 더 정교하게 개선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선된 AI를 다시 실행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AI가 기존 데이터에서 학습한 움직임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형 동작을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류가 아닐까 싶어 다시 확인했지만 AI는 실제로 댄스의 창의성과 감성까지 접목시키며 독창적인 안무를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AI가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에는 없는 움직임인데요. 화면을 보며 팀원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AI는 댄서들이 보여준 움직임을 학습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안무 스타일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AI가 창작의 영역에 도달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우리가 한국의 댄서들을 선택한 것은 최고의 결정이었어. 한국의 댄서들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춤의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AI도 이러한 특징을 학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AI가 단순히 정확한 움직임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댄서들의 감정과 창의성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카이스트 연구팀과 댄서들이 없었다면 이러한 AI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AI는 더 이상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니에요. 새로운 예술을 창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AI는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춤을 배우고 가르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댄서들이 보여준 독창성과 감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박람회에서 단순한 기술 시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창조한 새로운 형태의 춤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AI가 창작한 안무를 전 세계에 처음으로 선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 팀은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의 댄서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박람회 무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뉴욕 AI 박람회에서의 발표는 시작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존 AI 프로젝트들은 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우리의 AI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스스로 학습하고 창의적인 안무까지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AI가 단순히 춤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작을 창조하는 과정을 시연하는 순간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AI가 기존의 K-팝 안무를 학습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안무를 생성하는 장면이 펼쳐지자 객석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AI가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고요? 이건 인간 댄서와 협업하는 AI로도 활용될 수 있겠어요.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동작은 K-팝 특유의 에너제틱한 스타일과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안무와는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에는 없는 창조적인 움직임이었고 그 순간 우리는 이 기술이 단순한 댄스 학습 도구를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여러 기업과 연구자들이 우리의 부스를 찾아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AI가 창작을 한다는 개념이 흥미롭습니다. 혹시 이 기술을 다른 예술 분야에도 적용할 계획이 있나요? 댄서들이 AI와 협업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든다면 안무 창작 과정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DJ 크루 애니마의 소속 프로듀서가 우리 부스를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 기술 정말 인상적이네요. 혹시 우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생각 있으신가요? 우리 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애니마는 미국과 유럽의 유명 페스티벌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DJ 크루로 AI와 음악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팀이었습니다. 댄스를 분석하는 AI라면 음악과의 결합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작업하는 음악과 함께하면 새로운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니마 측에서는 AI가 실시간으로 음악을 분석하고 댄스와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댄스 AI가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만 학습하는 방식이었다면 애니마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음악을 들으며 AI가 실시간으로 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퍼포먼스를 창작하는 형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AI 댄스 프로젝트를 넘어 예술 창작의 영역으로 가는 거네요. 우리 팀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협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바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와의 협력이었습니다. K-팝 기획사들이 우리의 AI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며 아이돌 트레이닝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AI가 실제 K-팝 산업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애니마와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제안을 듣고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한국에서 시작하자. K-팝의 역동적인 안무와 애니마의 혁신적인 음악,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AI가 결합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람회 이후 우리는 카이스트 연구팀, 유나, 미나 크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국에 가려고 해요. 이번에는 AI를 더 발전시켜서
실제 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AI와 음악, 춤이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 최초의 AI 기반 퍼포먼스 프로젝트.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는 AI와 인간이 함께 창작하는 새로운 무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애니마, 그리고 한국의 K-팝 산업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향할 준비를 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받았던 도움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움을 바탕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AI는 춤을 배우는 도구에서 인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예술 창작. 요즘 일본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성들이 바로 한국 남성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 남성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이민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타카하시 리나입니다. 올해 31살이며 한국의 한 건축 설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건축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후 설계사로 취직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레었어요.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건축 기술이 뛰어나기로 유명하고 특히 지진이 잦은 나라라서 내진 설계의 기술이 발전해 있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일본의 건축이 얼마나 정교하고 체계적인지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설계사는 일반적으로 업무량이 많지만 특히 일본에서는 그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회사에서 도면을 수정하거나 클라이언트 미팅을 준비하는 일이 많았어요. 퇴근 시간은 저녁 6시였지만 실제로 사무실을 나서는 시간은 밤 11시가 넘는 경우가 많았죠. 오늘도 야근인가요?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다들 피곤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야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야근 수당을 주기보다는 팀워크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결국 회사가 우리를 착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여성으로서의 한계도 느껴졌습니다. 일본의 건설업계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강했고 여성 건축 설계사는 흔하지 않았어요. 회사 내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는 대개 남성 설계사들에게 돌아갔고 저는 보조적인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았어요. 의견을 내더라도 가볍게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고 회의에서 제대로 된 발언권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리나 씨,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일단 서포트 역할을 해주세요. 경력 7년 차인데도 여전히 서포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이 참 서글펐습니다. 일본에서 건축 설계사로 일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지진이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지진이 잦은 나라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내진 설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건물을 지진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었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내진 설계만 반영하는 경우도 많았고 저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점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쿄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진동이었지만 점점 강해지더니 서랍이 흔들리고 커피잔이 책상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동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책상 밑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이 정도면 꽤 강한 지진인데 다행히 몇 분 후 흔들림이 멈췄지만 저는 그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이 불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일본에서 이런 지진은 흔한 일이었지만 만약 정말 큰 규모의 지진이 온다면 내가 설계한 건물들은 과연 안전할까? 그리고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에 우리 회사와 협력하는 한국 건설 회사에서 한 명의 엔지니어가 파견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많은 박지훈이라는 한국인이었어요. 그는 구조 엔지니어로서
일본과 한국의 건축 기술을 비교하고 새로운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우리는 점점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프로젝트 회의를 마친 후 우연히 둘이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건축 방식에 대해 궁금했던 것이 많아서 이것저것 질문했어요. 한국에서는 내진 설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은 일본처럼 지진이 잦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축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요즘은 안전성을 고려한 건물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건축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한국의 직장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리나 씨, 일본은 야근이 정말 많네요. 한국에서도 일이 바쁜 회사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일 야근하는 건 흔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은 젊은 세대가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야근을 강요하는 문화는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가 일본보다 더 엄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편이에요. 일본처럼 조용히 참고 사는 분위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민이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삶이 점점 버거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삶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 씨와 함께 일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어가 능숙했고 업무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로만 생각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직장 내 인간관계가 비교적 형식적이었습니다. 동료들끼리 예의를 갖춰 대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는 달랐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었고 동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오늘 아침은 많이 추웠죠?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아침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박지훈 씨는 이렇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업무적인 대화가 아니라면 직장 동료끼리 사적인 이야기를 쉽게 나누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그는 날씨나 점심 메뉴 같은 사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덕분에 아침마다 무거웠던 사무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회의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일본 직장에서는 연차가 낮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서류 정리를 맡거나 회의 자료를 출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는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이 자료는 제가 정리할게요. 어제도 야근하셨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묵묵히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고 그에 대해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는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는 업무를 함께하는 동료로서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도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도 마찬가지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하려던 그가 저를 보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타카하시 씨, 저녁은 드셨어요? 일본에서는 서로 바빠도 개인적인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퇴근하는 길에도 제가 저녁을 먹었는지 걱정해 주었습니다. 아직이요. 조금만 더 정리하고 먹으려고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저녁을 챙겨 먹을 여유도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박지훈 씨가 편의점에서 작은 도시락을 사와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일하면서라도 조금 드세요. 너무 늦으면 더 피곤해져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일본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지훈 씨와 점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야근을 하는 회사도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편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젊은 세대가 직장 내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은 윗사람이 말하면 그냥 따르는 문화가 강하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조금씩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완벽한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일본에서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지훈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타카하시 씨, 저 다음 달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 온 직원이었으니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아쉬움이 컸습니다. 함께 일하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이야기했던 한국의 직장 문화, 삶의 방식, 그리고 그가 보여주었던 다정한 태도까지 일본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감정을 품고 있던 어느 날 일본에 또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출근길 전철 안에서 갑작스러운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진동이었지만 점점 강해지더니 전철이 급정거했습니다.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건물 점검이 이루어졌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업무를 이어가는 상사들의 태도였습니다. 이 정도 지진은 일본에서는 흔한 일이야. 다들 빨리 업무에 집중해. 이미 익숙한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언제 또다시 더 큰 지진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매번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팀 회의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새로 맡게 되었는데 저는 또다시 보조 역할로 밀려났습니다. 상사들은 남성 직원들에게만 주요 업무를 맡겼고 저에게는 서류 정리 같은 잡무가 배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제 위치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성 중심적인 직장 문화 속에서 제가 원하는 역할을 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지진이 온다면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 저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자. 저는 곧바로 한국의 건축 설계 회사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건축 설계 회사에 지원한 후 저는 며칠 동안 면접을 준비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쌓아온 커리어를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직장에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한 건축 회사에서 화상 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경력과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에서 건축 설계를 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타카하시 씨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건축 설계를 하셨는데 한국에서 일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실까요?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건축 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 정말로 제가 바라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주일 후 한국 회사에서 최종 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에는 한국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해 3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이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회사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여성 직원이 해외로 이직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타카하시 씨, 정말 그만둘 생각인가요?
외국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이 아깝지 않나요? 상사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의 정리를 마친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긴장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도쿄에서 지낼 때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고 근처에는 편의점과 대형 마트가 있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첫 출근 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타카하시 리나 씨 맞으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직장 내 분위기가 다소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상사와 직원들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회의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탓에 업무를 하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었고 한국의 건축법과 행정 절차도 일본과 달라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마다 박지훈 씨와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실수를 해도 바로 피드백을 주고 개선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일본처럼 조용히 참는 문화는 아니에요. 그의 말처럼 회사에서는 제가 실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었고 동료들도 도와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점점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 회의 중에 익숙한 이름이 들렸습니다. 박지훈 엔지니어가 이번 프로젝트의 구조 설계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순간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지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타카하시 씨, 그도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후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는 게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는 제 결정을 존중하며 한국에서의 적응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한국 생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재회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한층 더 편안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석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박지훈 씨도 종종 연락을 하며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업무에 대한 부담도 점점 줄어들었고 한국의 직장 문화에도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의 분위기가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직급이 낮은 사람이 의견을 내는 것이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상사들도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었고 회의가 끝난 후에도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환경 덕분에 저는 점점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지하철과 버스가 일본보다 훨씬 깨끗하고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이 일본보다 저렴해서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생활하면서 느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좁은 원룸에서 생활했지만 한국에서는 같은 가격으로 훨씬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는 공원이 많아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기도 좋았고 늦은 밤에도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치안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야근이 당연했지만 한국에서는 야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쁜 날에는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사들이 먼저 퇴근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카하시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내일도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상사가 퇴근하기 전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업무가 끝나면 퇴근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박지훈 씨와도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만큼 한국의 건축 환경과 직장,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는 좋은 대화 상대였습니다. 타카하시 씨,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항상 회사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제 개인적인 삶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처럼 저는 점점 한국에서의 삶이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더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 남성들의 배려심과 다정함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배려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거나 식사 자리에서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점점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박지훈 씨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적으로 힘들어할 때 격려해 주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태도는 일본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왔을 때는 단순히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며 커리어를 쌓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정식 채용을 제안했고 저는 고민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지훈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한국에서의 정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이제 한국에서 계속 지내실 건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정착하려고 해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제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것이 점점 마음에 들어요. 그는 기쁜 듯 웃으며 말했다. 잘 결정하셨어요. 타카하시 씨라면 분명 한국에서도 좋은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답답함과 한계를 벗어나 더 자유롭게 일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느낀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가 저를 이곳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국에서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저는 더 나은 환경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인간관계와 배려심, 깊은 사람들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가고 싶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고민하던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쯤 용기를 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때로는 예상보다 더 큰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좋은 남자도 만나고 열심히 커리어도 쌓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의 제2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